젊었을 적엔 귀신, 돈, 사람 이런 것들이 무서웠지만 나이가 든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어릴 적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았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 병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는 몇 년간 가족 전체가 힘들었어.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 본인이었어. 정신이 돌아오면 괴로워하던 할머니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오. 그런데 내가 그 나이에 가까워져 가니 죽음보다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되었어. 무언가 깜빡할 때면 내가 혹시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오. 그대들은 어떠시오? 그러한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있어.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할머니 손 씨는 70대 초반으로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었어. 60대에 남편이 죽은 뒤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손자를 돌봐주고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집안일도 도우며 살았어. 이제 손자는 중학생이 되어서 손 씨가 돌봐줘야 할 일이 없었고 며느리 눈치는 좀 보며 살긴 하지만 그건 고부 사이가 함께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 늙어서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할머니, 내 남색 바지 못 봤어? 그 네가 자주 입고 다니는 거 말이냐? 그거 어젯밤에 빨아서 널어놨는데. 아, 그걸 빨면 어떡해. 내가 빨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어? 할미가 못 들었네. 어떡하냐? 어제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아, 오늘 입을라 그랬는데. 지금 안 말랐을 텐데. 아, 됐어. 그냥 딴 거 입을게. 앞으론 내 건 물어보고 빨아. 알았다. 할미가 미안. 어머니, 주스 갈아야 하는데 당근이 안 보여요. 기다려봐라. 꺼내줄게. 온 식구가 바쁜 아침 시간. 여기저기서 손 씨를 불러댔어. 빨래며 밥이며 모두 손 씨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정신없는 모두를 손 씨가 일일이 챙겨야 했어. 회사 갈 준비, 학교 갈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 모두가 나가자 집안이 고요해졌어. 어질러진 집을 청소하려고 손 씨가 몸을 일으키자 출근한다며 5분 전에 나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 엄마, 차 키를 두고 내려왔네.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돼서 그러는데 차 키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아들이 회사에 늦을까 급한 마음에 허겁지겁 신발을 신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어. 엘리베이터도 한참 기다려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어. 전화를 받은 지 7분, 8분이 되어서야 겨우 내려간 지하주차장.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엘리베이터가 30층까지 올라갔다 오잖냐. 얼른 키 주세요. 그래. 손 씨가 차키를 건네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키가 없었어. 빈손으로 어리둥절한 손 씨를 보곤 아들이 짜증을 냈어. 저 늦어요. 얼른 가야 돼요. 애비야, 어떡하냐. 키를 두고 온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키 가지고 오라니까 몸만 내려오셨어요. 손 씨도 스스로가 황당했어. 전화를 끊자마자 차키도 챙기지 않은 채로 신발을 신고 황급히 나온 것이었어. 아들은 화를 눌러 참는 듯 보였어. 내 정신 좀 봐라. 지금 후딱 다시 갔다 올게. 됐어요. 진짜 늦어요. 내가 갈 테니까 냅두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도 부족했던 아들은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 그 뒤에서 손 씨는 머리를 쥐고 있었어. 평소에도 자주 깜빡깜빡 하는 편이었으나 오늘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안 그래도 바쁜 아들이 자신 때문에 더 늦게 됐어. 아들이 직접 올라가서 키를 가져왔다면
10분은 빨리 출발했을 텐데 하고 자책했다오. 무릎이 아픈 손씨는 계단으로 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자 아들은 이미 가고 없는 상태였어. 아이고, 망할 놈의 정신머리. 사실 나이 들면서 이 정도 건망증은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 무언가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왜 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다시 닫는 건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있는 일이었고, 똑같은 질문을 5분 후에 다시 하는 일, 전화를 걸어놓고 할 말이 기억나지 않아 아들에게 타박을 들은 일도 늘상 있는 일이었어. 할머니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하던 도중 손주가 물었어. 어린 손자가 봤을 땐 할머니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나 보. 나이 먹으면 다 할미처럼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래도 할머니 정도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의 말에 싱거운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오. 너도 나이 들어봐라. 어머니, 좀 나가서 친구분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그래야 뇌가 안 늙는데요. 그래요, 엄마. 머리를 자꾸 써야 건망증이 안 오죠. 알았다. 나도 요즘 신경 쓰려고 한다. 걱정 마라. 말을 할 때도 얼른 단어가 기억나지 않고 입가를 맴돌기만 했고, 크고 작게 깜빡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스스로도 답답하고 걱정이 됐어. 물론 좀 더 젊었을 때도 건망증이 있는 편이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조금 신경 써야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손씨는 마트를 다녀오던 길이었어. 현관문 앞에 섰는데 도무지 비밀번호가 기억나질 않았어. 당연스레 손가락을 숫자 위에 올렸지만 누를 수가 없었다오. 수백 번은 넘게 눌렀던 번호가 새삼스레 기억이 나질 않는 것에 손씨는 당황했어. 머릿속에 있던 비밀번호를 그 부분만 누군가 지우개로 지운 듯 했어.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온 듯 했어.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쪼그려 앉아도 있어 봤다가 아차 싶었어. 이렇게 기다려봤자 가족들 모두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몇 시간은 좋게 있어야 했어. 하는 수 없이 손씨는 관리 사무실까지 내려갔어. 아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화 한 통만 쓰자고 부탁했는데 막상 수화기를 손에 쥐니 이번에는 아들 전화번호가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는 것 아니겠어?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 아들, 며느리, 손자 전화번호는 당연히 외우고 있었는데 비밀번호와 함께 지워졌는가 보. 한참을 머뭇거리며 버튼을 누르지 못하자 직원이 도리어 물었어. 몇 동 몇 호 거주하시죠? 1201동 102호예요. 어디에 사는지는 기억이 났으니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주 뵈서 아는 분이니까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등록되어 있던 세대주 전화번호를 찾아주었어. 전화를 받은 아들은 당황한 듯 몇 초간 말이 없었어. 자신도 황당했는데 아들도 오죽했을까 싶었다오.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듣고는 이 말을 치고 싶었어. 손씨는 어떻게 내가 이 번호를 까먹었을까 의아했어. 그래도 혹시 몰라 또 까먹을까 싶어서 종이에 적어갔어. 외출한 지 한참 만에야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손씨는 지친 몸을 끌고 장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두었어. 아이고, 고되다. 머리 때문에 몸도 고생하네. 그리곤 장본 음식들을 정리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 응? 손씨는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어. 당근, 시금치, 두부, 우유, 돼지고기, 단무지. 오늘 장을 봐온 음식들이었어. 그런데 대부분 이미 냉장고에 들어있는 상태였어. 아, 내 정신 좀 봐.
손 씨는 순간 깨달음이 온 듯한 표정으로 무릎을 탁 쳤어. 지금 생각해보니 장볼 목록을 손수 적어서 바로 어제 마트에 다녀왔던 것이었어. 자꾸 깜빡깜빡한다 했더니 이렇게 요즘처럼 정신머리가 없었던 때는 처음인 듯 했어. 식탁 의자에 앉아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 내가 진짜 노망이 났나 보다. 참나. 손자의 말도 있었고 요즘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서 외출도 자주 하고 친구도 만나서 내 활동인지 뭔지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오. 하지만 영 나아지질 않고 더 나빠진 것 같으니 기분이 울적했어. 나이가 들긴 들었는지 참 세월이 무상하다 싶었어. 젊었을 적엔 기억력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몸은 늙었어도 정신은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데 노화를 어찌 막겠어. 손 씨는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쳐 팔을 문질렀어. 그런 일만은 죽어도 없어야 했다오. 손 씨는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집에 왔을 때 봤던 장을 또 봐왔다는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어. 오늘 손 씨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일을 며느리도 알고 있는지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어.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다면서요? 응, 그러게나 말이다. 비밀번호가 너무 길죠. 이따가 제가 내 자리로 바꿀게요. 아니다. 됐다. 기억난다. 손 씨가 멋쩍은 미소를 지었어. 손자도 할머니인 손 씨를 힐끗 쳐다보았고 다들 손 씨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했어. 다음 날 주말 아침 아들이 손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 엄마, 이참에 병원에 한번 다녀와 보는 거 어때요? 뭐? 병원에 가라고? 네, 그냥 건강검진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을 에둘러 하긴 했지만 치매 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말이었어. 손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 그것 좀 깜빡했다고 애미한테 노망 났냐고 그러는 거냐? 그러자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 노망 났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번 가보라는 거죠. 됐다. 나 멀쩡하다. 젊은 사람도 비밀번호는 헷갈릴 수 있잖냐? 그렇긴 하지만 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손 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가족들 눈에는 손 씨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여겨지나 싶었어. 건망증은 이전부터 있었고 좀 심해졌다고 해서 치매 검사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치매가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은 했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지 않소. 정말로 자신의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이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들었다오. 내가 너희 얼굴이라도 못 알아보걸랑. 그때 가서 병원 가라고 해라. 손 씨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어. 아들도 차마 강력하게 손 씨를 붙들진 못했어. 손 씨는 그렇게 돌아섰지만 방 안에서 홀로 앉아 고민했어. 이 정도로도 치매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 싶었어. 손 씨가 아는 치매는 집도 못 찾아오고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 병이었으니 말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들 부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다들 회사며 학원이며 바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하는 일은 적었어. 그러다 모처럼 만에 넷이 모여 저녁을 먹게 되었어. 맛있는 거 많이 하셨네요. 오랜만에 다들 일찍 들어온다니까. 어머, 애아빠가 좋아하는 홍어무침이네요.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했어. 엄마, 홍어무침 한 접시 더 주세요. 아들이 빈 접시를 들며 손 씨에게 말했어. 그래? 입맛에 맞니? 네 아버지도 홍어무침 참 좋아하시는데. 그러셨어요? 손 씨는 접시에 홍어무침을 새로 덜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근데 네 아버지는 언제 들어오신다든? 홍어무침이면 사족을 못 쓰는데 좀 남겨놔야지. 이러다 우리끼리 다 먹겠다. 그러면 그 양반은 꼭 애처럼 삐쳐요. 손씨가 웃으며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어. 왜들 안 먹니? 배불러? 누구 하나 젓가락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고 식탁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 홍어무침 더 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씨가 기억을 다시 더듬기 시작했어. 다른 걸 달라고 했는데 또 자신이 깜빡했나 싶었어. 국을 더 달라고 했나? 손씨가 아들의 국그릇을 들며 어정쩡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국 더 달라고 했냐고? 아니요. 그 전에요. 손씨는 아들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홍어무침 아버지 남겨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손씨가 화들짝 놀랐어. 뭐, 내가 돌아가신 네 아버지한테 홍어무침을 왜 남겨?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애미가 깜빡깜빡한다고 놀리니? 손씨가 되려 인상을 쓰자 손자가 손씨에게 다급하게 물었어. 할머니, 지금 10초 안에 동물 종류 10가지 말해봐. 뭐, 지금 빨리 말해봐. 정신없이 다그치는 소리에 손씨가 얼떨결에 동물 이름 몇 개를 더듬더듬 말했어. 토끼, 강아지, 사슴? 뭐 하는 거냐? 이거 안 되면 치매라던데. 손자의 말에 손씨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 의자가 요란하게 바닥을 끌었어. 네가 할미를 놀려? 니네도 똑같다. 손씨가 버럭 화를 내고 부엌을 나와버렸어. 아무도 손씨를 뒤쫓지 않았다오. 그 뒤부터 손씨는 무언가를 까먹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우울증 증세도 보였어.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어느 때는 손씨답지 않게 짜증을 부리기도 했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며 웃어넘긴 것이 채 2달이 안 된 듯한데 그 짧은 사이에 손씨의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인지 어째서인지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감정처럼 손씨의 인지능력 또한 오르락내리락하기 시작했어. 가족들도 그런 손씨 못지않게 저기압이었어. 그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일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게 되었고 그것에 손씨는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아 악순환이 반복되었다오. 그러다 모두가 놀란 사건이 있었어. 아들 부부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온 날 신발장 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신발들은 전부 나와서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오. 그리고 그 옆에서 손씨가 쪼그려 앉아서 물티슈로 신발들을 닦고 있었어. 엄마, 뭐 하세요? 보면 모르냐? 신발 닦는다. 이 밤중에 왜 그러고 계시는데요? 네 마누라가 오늘 내로 이것들 전부 다 닦아 놓으라고 시켰다. 아들이 며느리를 휙 돌아보았어.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땡그랗게 뜬 채로 서 있었어. 네? 제가요? 어머니, 제가 언제요? 저거 거짓말 하는 거 봐라. 낮에 전화해서 분명히 그랬잖냐. 안 그러면 쫓아낸다고. 당신 정말이야? 그럴 리가 있어?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한 적도 없어. 그러자 손씨가 들고 있던 신발을 며느리에게 획 집어 던졌어. 나를 노망난 노인 취급하더니 아들하고 나를 이간질까지 하려 하냐. 며느리는 이제 눈물을 글썽거렸어. 엄마가 뭘 오해하셨겠죠. 애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손씨는 너무 답답했어. 네가 마누라 편드냐? 전화한 적이 없다니? 오늘 분명히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다. 손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에게 들이밀었어. 이것 봐라. 이것 봐. 여기 보면. 점점 말소리가 줄었어.
분명히 통화 목록에 며느리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통화한 기록이 텅 비어 있었어. 뭘 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랑도 통화 안 하셨네. 그럴 리가 없다. 오늘 나한테 하루 종일 전화해서 찬장에 있는 그릇도 싹 닦아 놓으라고 그랬는데 손 씨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스스로 혼란스러워 보였어. 네가 치운 거 아니냐? 손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며느리가 울며 대답했어.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저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 들어왔는데 언제 그걸 치워요? 엄마, 이제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난 진짜 아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왜 자꾸 없는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로 아들과 다툼이 있었던 손 씨였어. 손 씨는 손에 물티슈를 꼭 쥐고 눈을 부릅떴어. 눈이라도 깜빡했다간 눈물이 후두두 떨어질 것 같았어. 세상이 손 씨를 속이고 있는 듯했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골탕 먹이고 있거나 아니면 손 씨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거나. 내가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럴 리가 없다. 너희 잘못이다. 화를 냈을 텐데. 손 씨는 이것이 더 이상 화내고 떼쓴다고 될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어. 시간이 흐를수록 손 씨의 일상에 작은 구멍이 하나씩 뚫리고 있는 듯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오. 아들과 며느리도 침통해하며 그러자 대답하였어. 그렇게 검사를 받은 손 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어. 손 씨에게는 그 말이 암 선고보다 무서운 것이었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했어. 중증 치매는 아니기에 집에서 약 먹으며 관리하면 된다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 손 씨는 그날부터 우울 증상이 더욱 심해졌고 심지어 외출도 하지 않았어.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있으면 좋아질 수 없다며 손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오. 손 씨는 비교적 정신이 또렷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늘어갔어.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손 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까지 마모되어 갔다오. 이러다 정말 너네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너무 무섭다. 저희가 있잖아요. 금방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손 씨를 위로했어. 그래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손 씨는 어느 날 밤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저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 무슨 일? 아니, 요즘 정환이도 심란한지 공부도 잘 안 된다 그러고. 주변에서도 치매에 관해서 무서운 얘기 많이 해. 무서운 얘기? 무슨 무서운 얘기? 아니, 어머니가 기억 안 나실 때 우리 정환이 못 알아보시고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 엄마가 애 해코지 할까봐 그래. 해코지라는 말은 좀 그렇고. 말이 되니? 안 될 건 또 뭐야? 아들과 며느리의 언성이 높아지자 손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어. 비참한 마음이 눈물이 되어 흘렀어. 며느리의 말이 야속하긴 하지만 전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었어. 손 씨 스스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으니 말이요. 그런데도 괜찮아질 거라며 자신을 위로해주던 며느리의 속마음을 듣게 된 듯 했어. 아무렴 자신이 손주한테 나쁜 일을 할까. 하지만 그런 일을 내 뜻대로 막을 수 있다면 치매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요. 며느리와 아들은 그 일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듯 보였지만 손 씨는 그날 이후로 불안 증세에 잠도 잘 못 들게 되었어.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증세는 더욱 심해졌으며 면역이 떨어지니 설상가상으로 손 씨의 건강도 나빠졌어. 수시로 기침을 하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오. 그런 손 씨를 아들이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갔어.
가벼운 폐렴 증상이 있었고 처음 검사했을 당시엔 치매 증상이 심하지 않았는데 2달 만에 손 씨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어. 결과에 손 씨도 아들도 할 말을 잃었어. 치매라는 게 걸린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병도 아닌 줄 알고 있었기에 고쳐지지는 않아도 천천히 진행될 줄 알았어.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을 줄 알았단 말이요. 하지만 손 씨의 상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듯 급격하게 나빠졌어. 그때부터 손 씨는 괜찮기도 했다가 나쁘기도 했다가를 반복했어. 가끔씩 불이 깜빡이는 것처럼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손 씨는 무척 괴로워했다오. 기억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었어. 보통 사람들도 잊을 수 있는 일도 단 하나라도 잊기 싫었어.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하루에 있었던 일을 빼곡히 적었고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꽤나 상세하게 썼다오.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깬 손 씨는 습관처럼 일기장을 뒤적거렸어.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날짜는 그저께였어. 어라, 어제는 내가 뭘 하다 잤더라. 아무것도 안 적었네. 이상했어. 어젯밤 저녁 식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온 뒤에 잠이 들었는데 매일같이 쓰던 일기를 깜빡하고 잠이 든 듯했어. 그런데 거실로 나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 니들은 출근 안 했니? 오늘 토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숫자 10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를 보며 놀라서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어. 어머니, 어제 일 기억 안 나세요? 안 좋은 예감이 뇌리를 스쳤어. 어젯밤에 어머니가 사라지셔서 경찰까지 출동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 올 것이 왔구나. 지난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손 씨는 말없이 홀로 집 밖을 나섰어. 아들 부부는 깊이 잠들어 있어 아무도 손 씨가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오. 손 씨가 나간 지 1시간쯤 흘렀을까. 할머니 방문을 열어본 손자가 엄마 아빠를 흔들어 깨웠어. 엄마, 할머니가 안 계시는데요? 깜짝 놀란 아들 부부가 현관으로 달려가서 확인하자 손 씨의 신발이 있었어. 다행이다 싶어 온 집을 뒤졌지만 손 씨는 보이지 않았어. 그제서야 손 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나간 것을 알게 되었어. 너는 얼른 들어가서 자고 있어. 엄마, 아빠, 할머니 찾으러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가. 내일 학교 가야지. 얼른 자. 아들과 며느리는 혼비백산에서 동네를 뒤지고 다녔어. 주변부터 다시 좀 찾아주세요. 저희도 대로변에 나가볼게요. 경찰에 신고해서 아파트 CCTV도 확인하고 주변에 순찰을 돌았어. 아직 쌀쌀한 날씨에 맨발로 어딜 헤매고 있는지. 손 씨가 발견된 것은 20분쯤 뒤였고 그녀는 버스정류장에 홀로 앉아 있었어. 얇은 잠옷만 걸친 채로 덜덜 떨고 있었다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네 아버지 기다리시니까 집에 가야지. 밥 차려 드려야지. 배고프다고 난리치시겠다. 손 씨의 말에 아들의 표정이 무너졌어.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손 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손 씨는 집에 오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가 평온하게 잠을 청했다오. 속이 문드러지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였어. 이렇게는 어머니 집에서 못 돌봐드려.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아들은 깊은 고뇌에 빠졌어. 오늘은 불행 중 다행으로 손 씨의 신변에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어. 정환이도 이제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해.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상황이 나머지 가족이 감당할 수 없도록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어. 어젯밤 이야기를 들은 손 씨는 넋이 나간 듯했어. 자신의 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는데 여태 몰랐던 생채기들로 가득했어. 그제서야 발바닥에 통증이 밀려왔어. 이 발로 한참 동안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으니 발이 성했을 리가 없었어. 약도 꼬박꼬박 먹었다. 알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러니? 나는 기억이 안 나. 엄마, 이제는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손 씨의 표정이 무척 괴로워 보였고 입원을 권유하는 아들의 표정 또한 그보다 못하지 않았어.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일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 잠금 장치를 바꾸면? 아니면 내 방문을 밖에서 잠그면? 그것도 아니면 나를 묶으면? 손 씨의 헛된 망상을 알기라도 한 듯 며느리가 말했어. 어제 정환이도 한숨도 못 자고 오늘 겨우 학교에 갔어요. 곧 중간고사도 보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가족들도 정상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입원해서 집중치료 같은 것도 받으셔야 하고. 너 지금 또 대꾸를 하려는 아들의 말을 손 씨가 잘랐어. 안다. 무슨 말 하는지.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입을 닫았어. 내 걱정돼서 하는 소린 거 다 아니까 그만해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리던 손 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정환이 엄마 말이 맞다. 내가 진작에 그렇게 하자고 먼저 얘기했어야 됐는데 너희가 괜한 근심을 하도록 만들었구나. 엄마, 입원해서 치료해서 조금 나아져서 와야지. 새벽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머니 절대 이상한 곳 안 보내요. 그런 걱정 안 한다. 어련히 너희가 알아서 좋은 곳에 입원시켜주지 않겠냐. 며느리의 마음도 편치 않아 보였기에 손 씨는 애써 웃음 지었어. 최대한 빨리 들어가련다. 이렇게는 나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뜨거운 숨이 울컥울컥 올라왔지만 손 씨는 꾹 눌러 삼켰어. 여기서 울면 아들과 며느리 마음의 못을 박는 일임을 알고 있었어. 준비 다 되면 말해줘라 하고 나는 짐 좀 싸놔야겠다. 가볍게 말하며 손 씨가 방으로 들어갔어. 거실엔 정적이 흘렀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손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오. 폐렴도 있었고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좋지 않았기에 입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 이것이 불과 몇 달이 안 된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어. 손 씨도 나머지 가족들도 꿈이라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렇게 정정했던 손 씨가 하루아침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며 힘든 결정을 했지만 입원 치료가 시작되자 폐렴 때문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 손 씨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어. 치매 초기에는 오히려 먹성이 평소보다 좋았었지만 약물 때문일까 밥을 넘기기 힘들어했고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기운이 없어 누워있는 때가 많아졌어. 아들은 손 씨를 가끔 찾아왔는데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는 손 씨를 보자 이번 결정을 한 자신을 탓하게 되었어. 괜히 내가 엄마를 여기에 모시고 와서 그래도 건강하셨는데. 그게 왜 당신 탓이야.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제 와서 퇴원시키기엔
입원할 때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 않았어. 그리고 건강도 건강이지만 손 씨의 정신도 밝을 때 어두울 때를 반복했어. 어떤 날에는 아들이며 며느리, 손자도 못 알아보는 일도 생겼어. 손 씨가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어.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식사는요? 잘 먹고 있어. 네 걱정이나 해라.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괜찮다. 일이 먼저지. 모처럼 만에 손 씨의 상태가 좋아 보였어. 요즘 좀 어떠세요? 글쎄, 잘 모르겠다. 머릿속에 작은 전구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고장이 나서 자꾸만 깜빡 꺼졌다 켜졌다 해. 속 시원하게 탁 하고 불을 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켜지는지를 모르겠다. 아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 얼른 나으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없으니 빨래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해주냐. 정환이 엄마가 고생이 많겠어. 별 걱정을 다 하세요. 그래, 야무지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불이 켜진 날 와서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하니 좋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에도 아들의 마음이 무너졌어. 나는 이제 좀 자야 할 것 같다. 얼른 들어가서 저녁밥 먹어. 어머니가 잠들자 아들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어. 처음 치매가 의심이 갔을 때도,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두면 알아서 낫는 병이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영원히 그대로 계실 줄 알았다오. 아들은 잠든 어머니 옆에 놓여있던 공책을 들어보았어. 매일 열심히 쓰시던 일기장이었어. 요즘엔 연필 잡을 힘도 없어 보이셨는데 이 공책만은 꼭 끼고 계셨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입원 전에는 대부분 집에만 계셨고 입원 후에도 돌아다니질 못하셨기에 내용은 단조로웠어. 아침에 뭘 먹었다. 점심에 뭘 먹었다. 오늘은 누구와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있었어. 몇 장을 더 넘겨보자. 공책 중간부터는 더 이상 일기가 적히지 않았어. 계속 페이지를 넘기고 넘겨보다가 일기장 끝까지 넘겼을 때는 아들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 아들 이름은 김연보. 며느리 이름은 서희선. 손자 이름은 김정환. 잊지 말자. 절대 까먹지 말자. 아들 이름은 김연보. 수십 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의 이름뿐이었어. 나중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이름 총 9글자만 공책을 가득 채웠어.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자 어머니가 얼마나 치열하게 기록했을지 떠올렸어. 아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오. 아들은 잠든 손 씨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다 일어났어.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손 씨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오. 아들은 하얀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린 어머니 대신 헤어진 일기장을 끌어안고 울었어.